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2부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치러진 재보궐선거 결과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이죠. 명태균 씨를 둘러싼 논란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관심 지역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였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여유 있게 이겼던데 그렇죠. 원인을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사실 총선 때보다 더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가 잘 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궐의 특성이 좀 있었다. 그래서 아무래도 투표가 국민의힘 지지층인 고연령층 위주로 됐을 가능성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부분이 확실히 친노 친문의 민주당보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부산 선거에 약하다. 예.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때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했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결국에는 전재수 의원의 개인기로 한석한 거 말고는 과거보다 오히려 의석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항상 그 호남 인구가 영남보다 적기 때문에 PK의 소위 동진 정책을 통해 가지고 45%까지 득표해야 이제 대선을 이긴다라는 그런 공식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득표력이 있어가지고는 좀 확실히 친노 친문 계열보다는 약하다. 그런 분석이 성립이 된다. 예. 일단 보수가 결집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군데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에서 금정이 가장 투표율이 낮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투표할 사람만 투표를 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금정구도 이제 부산에서 위치상으로 보면은 저기 노포동 그 버스터미널인데 이런 곳이기 때문에 뭐 서울로 치면 노원구 정도 되는 북쪽 최북단 정도 위치라고 보면 돼요. 그럼 잘하시겠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재보궐의 특성상 이게 아마 출퇴근을 부산의 최북단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고. 지리적으로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예, 실제로 노원구에서 그 휴일이 아닌 재보궐 할 때 보면은 투표율이 좀 적게 나옵니다. 그런 것도 분석할 수 있을 거고요. 우선 민주당 입장에서는 막판에 불거졌던 어쨌든 그 김영배 의원님 말실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뭐 그게 아주 큰 영향이 있지는 않았겠지만은 기세 싸움에서는 좀 불리한 상황이었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대통령실 멘트가 나왔어요. 관계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보수가 결집을 하면 국민이 호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보수가 결집하면이라고 하는데 밑줄을 그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왜 여쭤보냐면 선거 기간 내내 오히려 이른바 명태균, 김건희 의혹이 선거판을 강타를 했잖아요. 보수가 결집판면이라고 하는 이 화법이 성립이 되느냐라고 일단 이거부터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의 준거가 이제 금정구청장 선거랑 강화군수 선거면은 참 골치 아픈 거죠.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강화군수 선거 같은 경우에는 또 보면은 민주당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이후에 2000년대 들어 최고 높은 득표율을 얻었을걸요. 그 42%인가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강화군은 수도권에서 솔직히 제일 보수세가 센 곳입니다. 접경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수세가 약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총선 때 비해 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참 보수 입장에서는 뼈 아플 만한 것이 1대1로 거의 붙었는데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결국 졌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교육감 선거는 지금까지 단일화 안에서 보수가 진 거야라는 것이 일반적인 보수의 시각이었는데 이번에 물론 뭐 제3 후보가 한 분 있긴 했지만은 둘이 합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아까 똑같은 조건 이번에 서울교육감 선거도 그렇게 투표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고령층이 많이 투표했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졌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원래 수도권 전체를 놓고 보면은 서울이 그나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번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 대통령실이 아무 자화자찬한 거 관계없이 다음 지방선거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제 보고 허걱했을 거다 수도권에서. 그러면 조금 전에 그 대통령실 관계자의 멘트는 또 그 선거 결과를 용산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하시는 걸까요? 저는 냉정하게 이번 선거에서 결과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뭐 공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지 용산이 아니다. 실제로 이번에 금정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용산이나 아니면 그 친용산계 의원들의 사실상 소극적 참여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상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기서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는 형태로 지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결과가 뭐 20% 넘는 격차로 나왔으면은 그건 그거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인정을 할까요, 용산에서? 안 할 겁니다. 그 영광군수 선거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어떨까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성과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쨌든 전라도 지역에서 네. 20%대 득표율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나중에 음. 혹시나 대선 국면에서 조국혁신당이 독자 후보를 내게 됐을 때 네. 상당한 표를 잠식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게 소선거구제에서 이제 가진 그 제3정당의 영향치랑 이게 전국 단위 선거에서 단일 후보로 붙었을 때 그 가치라는 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크거든요. 네, 그렇죠. 조국혁신당은 이번에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하세요? 예.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영남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남 득표율은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번에 그 호남에서 벌어진 군수선거 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권 교체나 이런 거에 있어 가지고 맏형은 민주당이다.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이다라는 거를 오히려 그 지역에서는 좀 인정해준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이길 만한 데서 이기고 질 만한 데 졌는데도 깨림칙한 결과로 느껴질 것이다. 그럼 지금 의원님의 말씀은 종합 정리하면 이른바 중도 확장력이 아니라 영남 확장력. 이재명 대표에게는 여기에 물음표가 달렸다. 그렇죠. 이게 사실 민주당이 이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제 DJ 때부터 할 때 네. 결국에는 지역적으로 충청도를 어떻게 확장해 나가느냐. 처음에는 그것이 DJP였고 그 다음에는 수도 이전 이 문제였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예. 이 두 가지가 우선 기본이 깔려야 되는 거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당시에 보면은 안희정 지사 그 당시엔 개인적인 인기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상당히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기본이고 두 번째가 얼마나 그러면은 TK는 차치하고 PK에서 확장성을 보이냐. 적어도 서부산에서는 의원 두세 선 배출할 정도의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총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휘하에 치러진 총선에서 예. 서부산을 상실했고 전재수 의원 개인기 빼고는요. 예. 그리고 이번에 아무리 금정이지만은 총선 때보다 더 표가 안 나왔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뼈아픈 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종합정리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보수 정치권 결집은 아닌 것 같고 부산 금정 같은 경우 보수 유권자층이 결집했다.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네. 선거 기간 내 이른바 명태균 요인이 그런 보수 유권자층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따라붙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민주 진보 진영을 생각하는 명태균 이슈와 오호. 보수 진영이 생각하는 명태균 이슈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다르나요? 제가 계속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민주 진보 진영 이것이 탄핵의 시발점이라는 것까지 진도가 나가 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네. 그러니까 진도를 저만큼 빼놓고 그거에 오히려 끼워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이제 제2의 태블릿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죠. 탄핵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저한테도 와서 계속 한 얘기가 뭐냐면 제발 증언해 주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뭐 알아야 증언을 하죠. 제가 그때 텔레그램도 제가 본 입장에서 아니 이게 공천 관련 내용이 있긴 한데 이게 결국은 내용이 이게 도와주기 어렵다는 취지라 가지고 나는 완결성이 떨어진다 본다. 제가 그 말을 거의 한 3주 동안 반복했거든요. 근데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꼭 공천 개입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네. 제 입장은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명태균 이슈를 보는 입장에서 네. 민주 진보 진영 쪽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래요. 이건 탄핵이어야만 해. 그러니까 그런데 적어도 가운데부터 보수에 해당하는 지형 속에서는 야 근데 뭔가 좀 아직까지 채워야 될 공간이 많지 않아? 이런 느낌을 가진 유권자가 많으니까 거의 영향이 없는 거죠. 그렇게 그거는. 분석을 예. 하세요. 이야기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그쪽 관련해서 좀 질문을 예. 몇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엊그제 공개된 그 대화 캡처본 있잖아요. 예. 여기 의원님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건이었는지 추정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아니, 건이었다고 제가 보세요? 그 약간은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은 그 오빠가 워낙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어떤 사고 얘기한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때 선거 기간 중에도 사실 뭐 왕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았잖아요. 갑자기 개사과에 무슨 뭐 네네네네. 우크라이나 귤에다가 뭐 별거 다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거의 뭐 최소 한 다스 이상입니다. 근데
그 대화 내용에 보면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그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 날 의원님을 만난다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걸 명태균 사장이 만난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아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누가 그럼 만난다는 얘기? 명태균 사장은 메신저 역할을 많이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그 실제 만날 일은 후보랑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내일 그러니까 뭐 만나 보시면 직접 얘기하면 뭐 다를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왜냐하면 네. 제가 그거를 명태균 사장이랑 뭘 풀기 위해서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는 메신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도대체 오빠가 어떤 사고 쳤을 때 제가 막 뭐라 그래가지고 또 그래요. 그거 뭐 만회하려고 온 건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가 언론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오빠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뭐 장해찬 전 최고도 대통령 내외를 자주 봤을 테니까 장해찬 전 최고의 기억을 우리가 의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당황스러운 거는 저 말고도 복수의 증언자가 나랑 있을 때도 오빠란 표현을 쓰는 걸 봤는데 라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대통령 내외랑 같이 있을 때 그 표현을 쓰는 걸 기억하고요. 예. 또 최근에 진중권 교수를 만나서 얘기하니까 진중권 교수도 그걸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라고 호칭한 예, 거예요? 본인과 그러니까 저랑 같이 진중권 본 게 아니라 진중권 교수가 그 내외랑 봤을 때 예. 오빠라는 표현을 쓴 걸로 기억한다고 이제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수의 기억이 왜곡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요. 예. 그냥 오빠라는 호칭을 그 부르는 걸 여러 사람이 들었다. 이준석 의원 말고도.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해명이 저는 너무 좀 안타까운 게 평소에 오빠라 안 부르니까 이 오빠는 그 오빠가 아니라 친오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평소에 오빠라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본 사람이 있으면 발례가 그냥 돼서 이건 기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거꾸로 진짜 친오빠 있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진짜 친오빠 좀 아세요? 저는 그분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뭐 사고치고 이러면 얘기만 듣지 그분을 보거나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한 적이 통성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진짜 친오빠도 뭐 사고 친 적 있다는 지금 말씀이시죠? 뭐 굉장히 괴담이 많았죠. 그런데 그거야 뭐 괴담이? 사실이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이니까 네. 예, 그거야 뭐 솔직히 말하면 정보지 형태로 나타나고 예.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고라고 하는 게 그냥 사적인 부분이라면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캐물을 이유는 없는 거고 다만 그것이 당시 선거 과정에서 연결되어 있는 사고라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예, 그 약간 가십성의 사고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거 뭐 저도 그 당시 한 작년이나 재작년쯤에 들리던 것들 뭐 그렇게 듣고 제가 딱히 확인해볼 가치를 못 느껴가지고 확인 안 해봤는데요. 그냥 그때도 소위 말하는 그 정보지나 이런 것들은 좀 주목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건 어떻게 보세요? 명태균 씨가 그 캡처본 네. 2,000장 있다고 주장했잖아요. 네. 과장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일적으로 2,000장어치 얘기할 게 없습니다. 명태균 사장이랑 김건희 여사는. 그래요? 예. 아니 무슨 그 대단한 일이 할 게 있어가지고 그 2,000장어치 얘기합니까? 그러면 일적인 게 아니라 제가 일전에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이미 다 얘기했는데 제가 방송을 지금까지도 계속 했는데 지난 3주 동안에 제가 다 이미 얘기했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네. 그런데 맨날 그 칠불사랑 홍매화랑 이런 꽂혀가지고 제가 무슨 방송에서 무슨 말 하든지 간에 뭐 새벽 4시에 나무 왜 심었냐 이런 말만 계속 물어보니까 그런 건데 제가 이미 얘기했던 게 제가 2022년 10월달 11월달 경에 명태균 사장과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내용이 뭐였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걸 제가 봤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취임 이후에 연락 끊었다고 해가지고 그거 네, 반박하기 맞아요. 위해서 얘기한 네, 거고 네, 맞아요. 내용은 그러니까 너무 사적이어가지고 제가 밝힐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두 사람 간에 사적 대화를 나눌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공적으로 일적으로 둘이 예를 들어 뭐 공천을 상의했다. 그럼 제가 이걸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 내용이 있었더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적인 그냥 친분 인사들끼리 하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뭐 안부 인사 정도라 그런 뜻입니까? 안부 인사도 아니고 그냥 뭐 좀 잡다한 얘기들. 그래요. 예. 신변 잡담. 예. 그러니까 뭐 어제 무슨 뭐 어제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 이런 거 그래요 맞장구 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가 어느 시점에 갈랐었느냐가 지금 아직 드러난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우선 그 대통령 내외가
관저에 입주한 시기부터 우선 물리적으로 보는 건 좀 어려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저 입주한 시점부터 그게 2022년 말이잖아요. 11월인가 11월인가 그렇잖아요. 예, 예.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아크로비스타에 있을 때는 사실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만나는 것보다는 훨씬 어렵죠, 관저가. 물론이죠. 보는 눈도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사적으로 보긴 어려웠다. 그렇게 그럼 알고 있고요. 특별한 무슨 사건이나 계기가 있어서 소원해진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주변에 경계하는 사람들 많았기 때문에 원래 경계는 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요. 네, 그와 관계없이 계속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네. 경계하는 사람들은 주로 윤회관이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요즘 들어보면요, 그 뭐 여의도 바닥에 엄청나게 그 받은 글 해가지고 많이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명태균 사장을 멀리하라고 했었다 이러면서 하는데 지금 그 딱 보면 어떤 의원이 썼는지 알 것 같거든요. 지금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것들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지금 와가지고 다른 소리 하는 건데 네. 그 당시에는 뭐 대통령 내외가 선거 과정 중에서 본선이든 예선이든 경선이든 그 명태균 사장을 멀리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걸 시점을 초월하는 게 자꾸 경선 때만 무슨 명태균 사장하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안철수 대표가 뭐 왜 그런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명태는 알고 명태균 모릅니다 그랬다가 네. 바로 반박당했잖아요. 네. 그때 그러면 안철수 대표도 그분이 뭐 머리가 나쁜 분이 아닌데 왜 최진석 교수 그 선대위원장과 안철수 후보 측은 명태균 사장이랑 이런저런 그 연락을 주고받았을까? 그 명태균 사장이 증언한 게 뭐냐면은 최진석 교수였나요? 그 증언이 하신 분이 원래 명태균 사장이랑 만나서 이게 무슨 뭐 하는 사람이지 이랬는데 곧 10분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올 겁니다. 하고 진짜 전화가 왔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가 진짜 무슨 밀사 같은 거구나 해가지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역할이 부여된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아니 안 그러면 왜 10분 뒤에 전화를 해요 거기다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와서 되게 안타까운 게 여권에서 명태균 사장 얘기가 나오니까 스스로 자꾸 이제 거짓말을 쌓아가면서 그 명태균 사장이랑 뭐 실질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불가촉인 것처럼 이제 만들어 버렸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계속 꼬일 거다. 저는 처음부터 좀 명태균 사장 안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실체 이상으로 좀 오히려 명태균 씨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키워버렸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측에서 뭐 연락 올 때 항상 명태균 사장 쪽으로 연락 오길래 나는 그래서 명태균 사장이랑 교류를 했고 실제로 중간에 윤핵관들이 껴가지고 메시지 전달하는 것보다 명태균 사장이 전달하는 게 오히려 왜곡이 적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당연히 윤석열 그 후보 측에서 여기가 좀 애용하는 메신저구나라 생각해가지고 저희는 계속 교류를 한 건데 지금 와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 측에서 거짓말해가지고 이준석이 데리고 온 사람이고 우린 몰라 이래버리니까 어이없는 거죠.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은 명태균 씨보다는 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관련 이야기가 계속 꼬리에 물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명태균 씨 그 윤석열 대통령이 김종인 위원장과 만나는 과정에서 6월 28일에 명태균 씨 전화로 김건희 여사가 전화가 왔다. 좀 만나달라는 요청의 전화가 왔다. 이게 지금 공개가 됐어요.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인수위 면접관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다. 명태균 씨가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 선거 개입, 국정 개입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본질적인 그 물음이 지금 성립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게 그 일련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어디까지 선거에 개입을 했고 국정에 개입을 했느냐라는 문제가 본질적인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아무래도 선거 뛰면은 네. 가족은 함께 뜁니다. 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네. 저희 집도 뭐 저희 어머니도 저 도와주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위법성 여부는 둘째 치고 아무튼 김건희 여사의 활약상이 어느 정도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인지하기로는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속에서 조언을 들어야죠. 네. 우선 첫째로는 뭐 본인의 당선을 가장 원했을 사람이 김건희 여사니까요. 그게 하나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 제가 지방선거 공천할 때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를 좀 파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거는 늘상 있는 일입니다. 뭐냐면은 저도 그러니 가끔 경우인데 뭐 이준석이랑 친하다 해서 저한테 확인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일부 경우들은 그때 지방선거 때 그래서 공천 보면은
저랑 권성동 원내대표 그 당시에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니, 김건희 여사랑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김건희 여사 이름을 대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저는 실제로 확인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 두 내외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상한 점은 있었지만은 거기서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어 누굴 찍어서 이렇게 막 밀거나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확인된 건 없었다. 그래요? 네. 그럼 면접관 제안에 따른 명태균 씨의 주장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명태균 사장이 계속 주장하는 건데 글쎄요. 그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저도 그래요. 명태균 사장 잘 알지만은 제가 이것도 확답을 할 수 없죠. 제가 왜냐하면 둘 간의 대화였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 개연성을 여쭤보는 거예요. 당시 어떤 그 관계도를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항상 봤을 때 이런 전원이 있을 때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네. 네. 아이고 뭐 선생님이 뭐 들어와가지고 아예 면접관이 돼가지고 봐주세요인지 아니면 그냥 그냥 한테 딱 보고 느낌을 알려달라는 건지 뭐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뉘앙스의 차이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는 안 보는데 우선 명태균 사장의 주장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과장이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지금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이 지방선거 공천 개입 문제가 지금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뭐 경남지사, 강원지사 이야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세요? 나온 상황인데 그때 대표셨잖아요. 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 이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게 저는 솔직히 이번에 그 경남지사 선거를 막 언론이 주목하는 걸 보고 내 기억에 경남지사 선거는 그때 윤한홍 의원이 그 출마를 안 하기로 하고 원래 나가고 싶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안 나가기로 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박완수, 이주영 두 분의 경선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경선으로 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 당시 경남은 우세 지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당 차원에서 그냥 공관위가 다 알아서 진행했던 거고 약간 이제 좀 달랐던 곳이 강원도의 황상무 후보를 단수 공천하면서 김진태 후보를 컷오프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그것도 이제 뭐 사실 탄핵의 강을 넘자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하는 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보복성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 김진태 그 당시 후보가 굉장히 매섭게 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경선을 하자라고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 다수였고 그 과정 속에서 번복했는데 그걸 지목하는 거 보고 뭐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물론 그 과정에서 명태균 사장이 예를 들어서 본인도 약간 그런 방향성에서 뭔가 역할을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본인도 예를 들어 뭐 박완수 지사나 아니면 김진태 지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뭐 어디다가 보탰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미 그때 박완수 지사는 경선으로 그냥 순탄하게 치러졌고 김진태 지사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거 경선을 시켜줘야 된다고 이미 얘기하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경남지사 선거도 윤한홍 의원이 그러니까 그 전해에 경남지사 선거 출마를 그러니까 방송까지 나가서 의사를 밝혔는데 접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이 있었던 거 아니냐 요 의혹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가가지고 윤한홍 의원에게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윤한홍 의원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강원지사 후보의 공천 일련의 과정에서는 좀 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근데 그게 이제 저같이 이제 공천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김진태 의원 자른 게 이상한 거지 이게 원복한 게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궤가 좀 다릅니다. 제 입장이랑. 어이구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7불사 모임으로 돌아가서 지금 그 명태균 씨의 주장이기 때문에 2,000장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모임에서 김영선 의원 공천과 관련된 텔레그램 대화만 하나 딸랑 보여줬느냐 이런 거 이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공천 협상을 하려고 했다면 이거 상식적 의문이 여기에 그 물음표가 찍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어떤 값어치가 있는 명태균 씨의 감각에 비춰보면 완결성이 떨어지는 그것만 보여줄 게 아니라 좀 더 시장 가치가 있는 걸 보여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정말로 그 자리에서는 그 텔레그램 대화 이후에는 제시한 게 없었습니까? 그때요.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이라는 거는요. 그냥 내 말이 맞지 하면서 진짜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증거 정도였고요. 아, 명태균 사장이 계속 얘기한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얘기하는 시나리오는 있었어요. 시나리오. 이게 처음부터 어떻게 돼서 자기들이 컷옵됐다 생각한다에 대해 가지고 그거 설명하는 게 길었던 거죠. 그래요. 예. 아, 그냥 이 자체를 물증으로 쌓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시하는 이런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런 긴 시나리오 하나의 일부에 등장하는 내용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바로 앞에 내가 한 말 다 맞지 이런 식으로 쓰는 용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뭐 명태균 사장이 뭐 저는 명태균 사장을 원래 그 김건희 여사 친한 걸 알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말할 때 어느 정도는 사실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듣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말했던 게 뭐냐면 아니 그 본 내용이 미안한데 못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완결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랬던 거지. 보긴 다 봤죠 그때. 예. 아, 보긴 다 봤다. 다른 것도 보긴 봤다. 다른 걸 봤다면 그때 설명을 들었죠 그때는. 설명을. 예. 다른 거 다 들었죠 그때는. 혹시 들으신 내용이 어떤 건지 여기서 얘기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김영선 의원이 뭐 공천을 못 받고 뭐 김해로 옮겨야 되고 이런 상황인지인데 네.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그때는 설득력이 좀 떨어졌던 게 아니 근데 그 저도 그때 당무감사가 김영선 의원이 성적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왜 그럼 굳이 무리수를 두지? 김건희 여사가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